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41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정점 김건희 씨 신병을 확보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특검 수사 41일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이 된 김건희 씨입니다. 앞서 서울 남부구치소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제 오전 중에 입소 절차를 다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될까요? 네,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새벽경 발부된 만큼 아마 정식적인 입소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늦은 시간대 영장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절차 밟게 됩니다. 일단은 머그샷을 촬영하게 되고요.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체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지품은 모두 다 이제 영치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카키색의 수의, 그러니까 이 수영자 복을 이제 환복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입소 절차 마무리된 후에는요, 약 2평 가량의 독방에서 이제 수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독방에는 별도의 에어컨 등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접이식 밥상과 TV 또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독방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특검에서는 오전 중에 정식적인 입수 절차가 거치는 만큼 당장 바로 불러서 오늘 조사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내일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소환되지 않을까 싶고, 오전 중에는 이러한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원래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잖아요. 혹시 변호사님 이 구치소 가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남부구치소에도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도 있어서 종종 방문하는 곳입니다. 예, 그 다른 구치소 비해서 좀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여기에 수감됐던 주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곳 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생활했었고요. 또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이 조국 대표의 배우자죠,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울 남부구치소는요, 이 최첨단 시설로 감시 체계가 지금 갖춰진 상황이고, 독방의 이 규모 또한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고, 좀 수강 생활이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이어질 수 있는, 따라서 뭐 소위 구치소계 호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나 구치소고 수용 공간이니까요. 서울구치소보다는 노후 정도가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이고, 시설이 조금 더 새롭게 완비된 곳이라서 이 서울구치소에 비해서는 좀 더 쾌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가 검은 정장에 호프 문구가 쓰인 가방까지 특검 조사뿐만 아니라 출석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이게 초유의 사태들이 많았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나란히 구속된 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은 국회의 실추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 사면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법원에서 판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만시지탄이 있다,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은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여러 가지 보는 그런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정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잖아요. 이를 지켜보면 모든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아마 금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안 좋고 상당히 국격도 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 사안 자체를 논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제 스스로도 상당히 참담한 신경인데요. 사실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구속됐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을 거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런 이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실추된 국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사필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돼서 지금 이 특검이 지금 수사한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짐에 따라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사가 숱한 국정농단의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진즉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음들이 울렸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알려졌고 그 때문에 국민들 앞에 서서 뭐라고 다짐을 했습니까?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대로만 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또한 이 본인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되기 전에는 사실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압도적으로 많긴 했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구속 사유가 하나였습니다. 증거인멸을 염려가 있다라는 거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목걸이 관련된 정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혐의 사실이 이른 소명돼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에는요,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도망할 우려 또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 경우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언론에 노출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치 준비한 듯한 히든카드를 꺼내놓는 것처럼 이 서희건설 측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 이 두 가지의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의 시도를 했었고 향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갔다가는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들은 이것은 별건이지 않느냐, 즉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세 가지 혐의에는 이 반클리프 앞에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혐의 적시는 없었는데 이것은 별건을 두고 마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지했지만 결국 판사도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반클리프의 앞에 목걸이를 받았느냐가 유일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구속사유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16가지 혐의 중에 3가지만 이 수사가 됐고 피의자 조사가 된 이 수사극 초반에 이 반드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라고 판사가 결정했던 결정적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히든카드였던 반클리프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구한 회장이 사위를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용할 수 있게끔 한 거 아니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인사 배경을 두고도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왜 그 맞사위 검사가 갔는지 그때 의문점이었잖아요.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 비서실장을 나도 왜 저 사람이 아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이건 용산에서 찍어 눌렀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대통령과 인연 있는 검사니까 그 정도 생각했잖아요.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요 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지금에 드러나는 혐의들을 보면은 정말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는 이 대한민국을 갖고 본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저희가 특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흔히 들었던 명품들도 있지만 그렇게 썩 들어보지 못했던 명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뭐 샤넬백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드렸던 토론과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자수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이 박성근 전 검사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로 추천을 해서 있게 해달라.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저기 청와로 갔을 때 정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2번, 3번 파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이 향후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서해건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추가적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특검이 파고 들어간다면 또 다른 어떤 타격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박성근 변호사 전직 검사였는데 네. 사실 비서실장에 임명될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과 그 검사 시절에 딱히 뭐 그렇죠. 인연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의외의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야 좀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사실 뭐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지검장까지 한 검사장까지 한 그 정도의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특수통도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하고 뭐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박성근 전 검사님 1억 서딱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다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실 이 박성근 전 검사의 장인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뭔가 그런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만 나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드러난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결과잖아요. 그죠? 이 목걸이를 받고 3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바로 총리 비서실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총리 비서실장은요 총리가 그러니까 자신의 최측근으로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상당히 이제 의중을 갖고 인사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안에 비상계엄 직전에 이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네. 돌려준 부분도 저는 상당히 생각했을 때는 박성근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총리 비서실장을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부산의 중구 영도에 그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을 해요. 공천을 신청해서 그때 당시에 그 영도 지역 출신이 또 다른 모른 체하고 그냥 안 돌려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유력 인사가 부탁을 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대가성으로 받은 목걸이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나토 정상회의니까 다자간 정상회의니까 상당히 많은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는 과정에 그걸 목에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강심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몰래 받은 거였다고 한다면 진짜 꽁꽁 숨겨두고 자기만 보고 즐겨야 되는 그런 것이 일반인의 멘탈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이 전후 관계의 대가성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딱 한 가지 물었답니다. 목걸이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증거와 배치되는 이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이 영장 실질심사 때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판사가 자신이 가장 궁금한 것을 직접 피의자에게 묻는데요. 이것이 판사가 고민하고 있는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제 정재욱 판사는 이 별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히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특검 측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해야 될 사항이 최소한 16가지인데 지금 3가지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고 나머지 13가지 이상의 혐의를 수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어제 시점으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수사도 끝났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라면 구태여 지금 시점에서 구속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항목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 증거인멸이 이렇게 상당 부분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별건이다라고 보기도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수사가 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이 가품과 진품을 바꿔치기했다라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물증을 제시한 것이니 아마 판사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판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를 준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고 판사 생각에서는 이러한 진품들이 이 대가성의 이제 목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정황이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김건희 씨가 이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라도 변호인과 잠깐 상의를 해서 자백하는 식으로 바꿨다면 이 영장 발부 결과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경점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이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어제 특검 쪽에서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실물을 모두 다 그 실제 진품과 가품 모두 다 제출을 했고 또 그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제출이 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게 뇌물죄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뇌물죄로 확정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김건희 씨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이 알선 수재죄입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관련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받는 혐의가 알선 수재인데 이것이 뇌물수수죄로 죄명이 변경되고 형량이 더 늘어나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던 것이지 영부인이 공무원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이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 당시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명 절차에 나아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즉 공범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이 뇌물수수죄로 제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조만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도 끝에 이제 진술이 확보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 제명이 뇌물수수죄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소환 조사를 임해야지 뭐 뇌물죄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씨 그 구속 이후에 혹시 다른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임하는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아내가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사가 작용됐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 서희건설과 관련된 이 사건 자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그러니까 이 총리실의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아주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총리하고 이렇게 주례 회동을 통해서 비서실장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인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뭐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특검의 소환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뭐 지금 가장 큰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 형량이 무기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 여러 사건들이 경합이 된다고 해서 형량이 높아진들
뭐 크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런 식의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별한 아내의 사랑을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이 전직 검사답게 법률적인 잣대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상당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 그 김건희 여사 구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명품 그 리스트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 그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수뇌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봤던 시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계와 관련된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김건희 씨 특검 조사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의 의원들이 되려 이제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또 김건희 여사 측근을 또 찾아가서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이 출세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 관심 몰입애들이 드글드글 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윤핵관들에게도 많이 제시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소록도 보내라고 그랬어요. 소록도 안 되면 최소한 뭐 본인이 뭐 공부하는 거 허위학력 문제도 있고 했으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런 방식으로 해라.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그때도 윤핵관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부의자라고 맞거나 영부인 때문에 정권 무너지겠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상식적으로 주간에 이렇게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각급 뭐 이렇게 수석들이 정책적 판단을 부처와 상의를 해가지고 때로는 당정과 상의를 해 끝마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뒷날 아침 되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 상황이 한두 번도 꽤 아니라. 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그 특검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지금 김성태 전 의원 얘기 들은 것처럼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보다 뭐 김건희 씨를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계 보여드렸죠. 그 시계를 대리 구매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서모 씨, 사업가 서모 씨의 이야기가 또 알려졌는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김건희 씨의 그동안의 유력한 힘을 미쳤던 정황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어떤 직을 제안하는 게 저는 굉장히 초반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서모 씨 같은 경우가요. 이 5천만 원대의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이 시계가 원래 5천만 원대인데 이 사업가 서모 씨가 이 해당 브랜드의 VIP였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영부인이 산다라는 것을 그 해당 브랜드에 이야기를 해서 3천만 원대로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서모 씨는 나는 이 김건희 씨로부터 모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이 대리 구매만 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가 이 다수의 언론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댄 것은 맞는데 모두 다 보전받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이 뇌물성, 결국 이 청탁의 대상이 됐던 금품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시계가 건너갔고 또 김건희 씨가 이 서모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관련한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뇌물성 물품을 받고 그에 따른 어떤 부정한 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 증거이고 이것을 스스로 이 뇌물을 공여했던 서모 씨가 자백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서만 했는지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이 서모 씨는 이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했던 이러한 영상 자료 또한 특검이 확보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를 토대로 아마 뇌물죄 등으로 수사가 점차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 진술 보게 되면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됐으면 속상하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발언을 했거든요. 팩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좀 호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피의자고 구속 직전에 있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 입장에서 그것만은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애초에 조사할 때부터 이것은 결혼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1차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처벌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뭐 대표라든가 그리고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같이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뭐 본인의 어떤 그 처벌 수위도 낮추고 그리고 연관된 여러 사람들의 처벌 수위도 낮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후 진술로 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최후 진술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전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 감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는데 앞으로 뭐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어떤 태도 유지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본인이 지금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직전에도 자신의 부적절한 여러 가지 처신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전혀 바뀐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불거졌던 일종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 내에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여당 대표를 물러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개 충돌을 했고 그것이 여당의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 해외 나들이에서 명품백 관련된 명품 샵에 들렸던 그런 장면들이 또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이 포인트 때는 이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행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법정에서조차도 저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남편과 똑같이 이거는 부당한 재판이야. 이건 정치적 재판이야. 이것은 결국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총선 직전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비교했던 이 사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에서는 발끈했죠. 발끈하면서 어디다가 그런 식의 비유를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물론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됐는데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자신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측근들이 사치를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사다 줘야지 생각을 해서 이 특정 백작 부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검은세공사한테 이 목걸이를 사오는데 그 목걸이를 사온 사람이 전달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를 직접 받지는 않는데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그 혐의까지 해서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서희건설로부터 이 목걸이는 지금 받은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그것이 정치적 공작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던 당시 집권 여당의 저는 상당히 고위 중진들 의원들이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 전에 김건희 특검 측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도 받아냈고 이런 상황들 보면은 사실 김건희 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변호를 할 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목걸이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도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목걸이가요.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씨한테 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서희건설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과연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회장 간에 연락이 없었을까요? 주었던 것을 돌려받았을 때는 분명히 왜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향후 이것이 수사됐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모종의 연락이 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이러한 자수서의 존부랄지 이 목걸이의 진품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일절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심사 때에서 이 목걸이의 진품과 자수가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희건설과 만약에 이 수사 관련해서 함구하기로 약속한 약속이 있었다면 굉장히 또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본인 또한 이것을 절대 함구하고자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이것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변호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것이 법리상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의뢰인인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변호사들도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김건희 씨 또한 이 실제로 진품과 자수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후에는 이제 증거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들도 증거 기록을 검토해서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여기까지는 자백을 하자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밖에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명을 받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실형 선고 형량을 줄이려면 지금 김건희 씨로서는 최적의 전략은 일부라도 자백을 하는 선택지를 하는 것이 법률상 유리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정적인 보복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날 집사 게이트에 최측근 김예성 씨가 귀국했습니다. 네.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어제 특검에서 체포당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워딩이 본인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저변의 사정은 그동안 쭉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있었지만 김 씨가 창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효성 국내 대기업들이 만약에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184억에 대한 보험성 투자를 특검에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당시 IMS 모빌리티로 자본 잠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투자 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서 김혜성 씨가 36억인가요? 46억 정도를 챙겼다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그런 어떤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들어오자 물론 뭐 여권 만료일을 맞춰서 이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입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간의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중진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의를 달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어떤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인데 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오늘의 이 사단이 나게 된 뭐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 산업은행이 김예성 씨 그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100억 투자했던 사실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그 IMS 모빌리티가 뭐 재정적으로 탄탄한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그 구주 매입을 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이 사안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투자 시점이요, 2020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사태 때문에 사실 정권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윤석열 전 당시 총장이나 그리고 또 그 안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이 대목에서는 거기 좀 갸꾸러져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통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김혜성 씨가 들어오는 것부터가 상당히 좀 그 뭐랄까요? 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 지금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는 그것도 모조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랄까 페이턴트 작전처럼 그러니까 이 증거를 알리바이 조작을 하는
그런 식의 양상을 보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김혜성 씨의 입국 시점도 상당한 이 저는 뭐랄까 사전 교감 내지는 물밑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저는 시점을 잡았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혜성 씨가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라는 사람인데 도망을 갔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날 딱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날 돌아오는 이 기막힌 이 시점의 일치가 과연 우연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혜성 씨가 들어오기 전에요. 특정 언론사 두 곳에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 단독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열심히 듣고 거의 10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전달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요, 자신은 정말 이 여러 가지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원순 씨의 장고 위조 증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화를 냈고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가고의한다는 소문 때문에 나는 공직기강 비서실에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일반 피의자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의 양상은 아니죠. 네, 한편 또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인 단체 대화방이 계엄 전후로 그 내용이 좀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좀 어떤 부분 규명할까요? 일단은 이 계엄 전후로 어떠한 이제 대화들이 오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김예지 의원 등을 이제 소환을 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도 했죠. 그래서 이 계엄 선포 직후에 있었던 해제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장소로 어떻게 모이자라는 것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사실 그대로 입각해서 재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이 대화들이 모두 삭제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이유로 삭제가 됐던 것이고, 이 계엄 전후로 갑자기 이 삭제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됐던 것인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 삭제가 됐었던 것인지, 또 누가 그 삭제를 주도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에는요, 수사를 방해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 방해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인지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우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